5장 기본 컴퓨터의 구조와 설계입니다. 이 장에서는 명령어 코드, 컴퓨터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의 형태, 구조부터 레지스터와 명령어, 그리고 제어 장치를 움직이는 타이밍, 그리고 제어 회로들, 명령어 하나 움직일 때 어떤 순서로, 어떤 순차로 움직이느냐 하는 걸 따지는 명령어 사이클, 그리고 명령어 여러 가지 종류, 메모리 참조 명령어나 아니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 또는 IO 명령어 같은 그런 명령어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고, 특히 I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완전한 기술, 말 그대로 이 5장을 여러분들이 딱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CPU 하나를 설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5장에서 다루는 이 기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개념적인 컴퓨터나 가상의 컴퓨터가 아니에요. 실제 컴퓨터입니다. 어떤 컴퓨터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컴퓨터를 설계하고, 그리고 기본 컴퓨터에 들어가는 ALU 파트까지 설계를 해서 완전히 한 개의 CPU를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 5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럼 기본 컴퓨터가 무엇이냐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실제 컴퓨터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이 DEC사의, DEC 코퍼레이션, DEC사의 중형 컴퓨터 대표적인 아주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중형 컴퓨터인 PDP-11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이 PDP-11은 여러분들이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IC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제3세대의 컴퓨터예요. 여기 IC들 보이죠? 이 IC들로 구성된 그런, 말하자면 박스 하나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이런 박스를 구성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 컴퓨터의 상징인 테이프 드라이브, 그리고 콘솔 모니터, 콘솔에 이렇게 그래픽도 표시되는 그러한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퍼레이터가 앉아가지고 키보드로 타이핑하거나 아니면은 펀치카드, 종이 테이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출력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한마디로 70년대에서 80년대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주요 국가기관, 관공서 이런 데서 사용했던, 그 당시로 보면 메인프레임인데 컴퓨터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미니 컴퓨터에 해당하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이후에 이제 DEC가 이제 백스11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제 80년대 후반까지도 이 PDP-11의 패밀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쓰였다는 거. 그리고 이 PDP-11이 유명한 것은 많이 쓰여서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컴퓨터 구조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CPU였다는 거. 그리고 그 설계는 현대, 지금 펜티엄 제10세대, 코어 i10세대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현대 CPU들에게도 이 PDP-11의 CPU 구조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비트 수가 16비트에서 32비트로 64비트로 늘어났을 뿐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답니다. 사실상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DP-11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10세대 코어 i 시리즈에 대한 구조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이 PDP-11이 중요한 컴퓨터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기본 컴퓨터 또는 기본 CPU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서는 컴퓨터란 말하고 CPU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 컴퓨터는 곧 CPU고 CPU가 컴퓨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했을 때 컴퓨터는 CPU를 포함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CPU는 컴퓨터의 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컴퓨터가 곧 CPU예요. 그러면 내 PC 안에 들어있는 다른 거 뭐냐? CPU 말고도 메인보드도 있고 무슨 그래픽카드도 있고 SSD도 있고 파워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데 램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냐? 그런 것은 전부 다 뭐라고 우리가 지칭하느냐? 주변 장치라고 합니다. 주변 장치. 컴퓨터는
여러분들 컴퓨터 기초 시간에 배웠죠? 컴퓨터는 CPU와 주변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했을 때 그 CPU가 컴퓨터인 것이고 나머지 전부 다 주변 장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용어상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비전공인 사람들에게는 CPU가 컴퓨터다 그러면 뭔 소리냐 그래요. 하지만 전문가, 전공자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컴퓨터 아키텍처를 하는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컴퓨터란 말은 곧 CPU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기 바라요. 자, 5장의 처음 내용, 여러분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몇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컴퓨터의 동작이 무엇이냐, 명령 코드라는 것이 무엇이냐, 컴퓨터 명령어는 무엇이고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내장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의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투링머신이죠. 투링머신이 뭔지 모른다 그러게 되면 사실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투링머신은 항상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에 프로그램의 명령어 하나하나씩을 꺼내와서 실행시키는 그런 구조가 바로 투링머신이죠. 여기서 저장장치는 바로 레지스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램이 아니고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마이크로 연산의 시퀀스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컴퓨터의 동작을 얘기합니다. 범용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가 많은 그러한 마이크로 연산들을 갖다가 정의를 하고 그 마이크로 연산들의 집합인 마이크로 연산 시퀀스를 정의하게 되는데, 컴퓨터는 이러한 마이크로 연산 시퀀스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 하는 것이죠. 마이크로 연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명령어 코드라는 게 무엇이고 컴퓨터 명령어 무엇이냐. 명령어 코드는 컴퓨터에게 어떤 동작을 해라, 예를 들면 더하기를 해라, 빼기를 해라 하는 그런 동작을 갖다가 하라고 알려주는 그런 명령 코드인데 0101의 비트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예, 그런 비트들을 모아서 만든 집합으로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걸 명령 코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연산 코드, 뭐 더하든 빼든 아니면 데이터를 가져오든 데이터를 저장하든 아니면 데이터를 전송하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산 코드들로 구성되어 있죠. 컴퓨터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컴퓨터의 동작을 하기 위한 마이크로 연산들, 하나하나 가지고 일련의 마이크로 연산입니다. 즉 마이크로 연산 시퀀스이죠. 이 마이크로 연산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우리는 컴퓨터 명령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이진 코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이너리 명령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바이너리 명령어들, 이건 다시 말하면 기계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계어 프로그램과 사실 명령어 시퀀스는 같은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명령어들은 처리할 데이터와 함께 보통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죠. 프로그램은 이런 컴퓨터 명령어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컴퓨터 명령어가 마이크로 연산 시퀀스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램은 그러한 마이크로 시퀀스가 모여진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들이 어떤 순서로 처리될 것이냐,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명령어들의 집합이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진 코드에 의해 가지고 명령어를 갖다가 CPU가 실행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형태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이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로부터 레지스터로 와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진 코드 명령어다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내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프로그램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내장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실제로 메인 메모리나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명령어들의 집합을 우리는 내장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 메모리나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그럼 외장 프로그램이냐? 그런 용어는 안 써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디스크에 들어있건 뭐 메모리에 들어있건 아니면 종이에 써있건 간에 하여튼 컴퓨터 명령어들이 집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C나 뭐 파스칼이나 아니면 자바나 이런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런 컴퓨터 명령어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우린 그런 경우는 고급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기계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어, 머신 랭귀지. 앞으로도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기계어 프로그램입니다. 뭐 조금 잘 쳐줘도 기계어 프로그램을 심볼로 바꿔놓은 어셈블리 프로그램이겠죠. 시스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어셈블리 프로그램과 기계어 프로그램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어셈블리 프로그램 짰다 그러면 기계어 프로그램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계어로 프로그램 만들었다 그러게 되면 그것은 바로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었다고 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한번 어셈블로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차이예요. 기본적으로는 기계어 코드의 형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 책에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기계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자바나 C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명령어 코드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좀 전에 이제 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메모리나 아니면 이제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명령어들은 반드시 정해진 명령어 포맷에 의해서 명령어들이 정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명령어를 갖다가 뭐 이진 코드를 아무렇게나 뭐 0102-0001 던져준다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컴퓨터를 설계할 때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명령어 포맷, 이 미리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컴퓨터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정해놓은 거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OS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컴퓨터 CPU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런 명령어 포맷을 만들기 위해서 OS도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CPU 설계, OS 설계,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 이 세 가지를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 아니냐, 그리고 컴퓨터 CPU는 하드웨어인데 어떻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한 사람이 하느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분은 없어집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그냥 같은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려면 하드웨어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하드웨어를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명령어의 포맷, 미리 정해진 포맷에 따라서 명령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림 A에 보게 되면은 가장 그 기본적인 명령어의 포맷이 나와 있습니다. PDP-11이 실제로 쓰는 그러한 명령어 포맷이에요. 자, 어떻게 되어 있나 보도록 할까요? 총 16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이 MSB, 제일 오른쪽이 LSB입니다. 0번 비트부터 15번 비트까지 총 16비트로 되어 있죠. 이것은 PDP-11 그 당시 70년대에 그 중형 컴퓨터들은 16비트로 만들어진 16비트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16비트 명령어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이 16비트란 얘기고, 따라서 모든 레지스터들도 기본적으로는 16비트입니다. 이 16비트의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제일 앞에 I라고 하는 비트가 있습니다. 이 비트는 명령어, 뒤에 나와 있는 명령어가 12번 비트부터 12, 13, 14, 3비트로 명령어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명령어 코드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오퍼랜드라고 그러죠. 오퍼랜드를 지정하는 주소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11번까지 12비트로 구성된 주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더해라, 뭔가를 더해라 그러면 뭔가를 더해라 하는 건데, 그 뭔가가 어디에 있는지, 메인 메모리에 어디에 있는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주소 값이고, 이 주소 값이 써 있는 데에 실제로 데이터가 있으면은 직접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주소에 가서 보면은 실제로 연산을 할 데이터의 주소가 그 안에 써 있으면은, 즉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거기 또 주소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간접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에 얘기할 거예요. 그걸 구별하는, 이 주소가 직접 주소인지 간접 주소인지 그거를 구분하는 비트가 바로 이 iBit예요.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비트입니다. 그리고 OP 코드는 뭐 더해라, 뭐 데이터를 가져와라, 데이터를 저장해라, 뭐 분기해라, 뭐 이런 그 기계 명령어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OP 코드 3비트입니다. 3비트니까 기계 명령은 금방 생각했을 때는 2, 4, 8, 8가지밖에는 OP 코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된 명령어가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가 뭔가 실행을 하겠죠. OP 코드에 해당하는 그런 명령 실행을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한 명령어들이 모이면 프로그램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 프로그램은 투링 머신이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은 명령어가 16비트 명령어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는 물론 16비트 바이너리 오퍼랜드 데이터입니다. 명령은 그래서 이제 앞에 i가 빠졌는데 i로 구성된 OP 코드와 그 다음에 어드레스 16비트로 되어 있고, 데이터는 오퍼랜드라고 해가지고 16비트의 바이너리 오퍼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어하고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 여기 보게 되는 메인 메모리가 되어 있죠. 4096 곱하기 16, 16비트짜리 저장 공간이 4096개, 즉 4K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이런 명령어하고 데이터가 그냥 마구잡이로 메모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명령어는 명령어대로 따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보게 되면은 명령어가 들어가는 인스트럭션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즉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 즉 오퍼랜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나눠진 이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덩어리를 우리는 바로 세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세그먼트. 자, 용어들 잘 외워야 돼요. 세그먼트. 명령어, 즉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세그먼트를 우리는 특별하게 코드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예, 명령어 코드라는 뜻이죠. 코드 세그먼트라고 그러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은 당연히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임시로 쓰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하나 확보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스택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힙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건 9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서 실행될 때는 최소한 3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 하는 겁니다. 그 3개의 세그먼트가 바로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그리고 스택 세그먼트. 이 3개의 세그먼트가 메인 메모리에 할당이 돼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메모리를 할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이 세그먼트에 따라서 세그먼트 내에 이제 OS에서 얘기하는 여러 개의 페이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메인 메모리니까 페이지라는 말보다는 이제 블럭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하나의 세그먼트에 여러 개의 블럭이,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블럭으로 하나의 세그먼트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OS에서, 운영체제에서 또 따로 다뤄질 겁니다, 아마.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잘 이해하려면은 운영체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갖다가 잘 이해하려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기능이나 여러가지 뭐 피처라든가 이런 그 내용들을 갖다 잘 이해하려면은 그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컴퓨터의 시스템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명령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명령어들이 몇 비트인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이걸 모르고서는 운영체제를 이해한다는 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러잖아요. 컴퓨터공학과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3대장이 뭐냐? 그러면 1. 컴퓨터 시스템 구조, 2. 운영체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론이죠. 예.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뭐 C, 자바 이런 언어가 아니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론. 예. 요 세 가지 과목이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 과목인데,
제일 어렵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제과목을 할 때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즉 CPU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은 이 명령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저장되는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산을 했을 때 연산의 결과를 갖다가 집어넣는 프로세서 레지스터, 다시 말하면 어큐뮬레이터라고 그러죠. 어큐뮬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명령을 OP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은 그 결과를 이 어큐뮬레이터에 집어넣는 그러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컴퓨터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가 크기가 나와 있는데, 사이즈가 나와 있죠. 4096, 즉 4K 곱하기 16입니다. 이것은 16비트 컴퓨터에서 PDP-11이 16비트 컴퓨터이기 때문에 명령어도 16비트, 그리고 데이터도 16비트이기 때문에 한 공간을 갖다 16비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게 4096개 있다는 얘기죠. 즉, 어드레스, 메모리의 각 방을 지정하는 주소가 4096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0부터 4095까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PDP-11에서는 왜 하필이면 4096, 4K냐? 사실 4K 메인 메모리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작은 메모리잖아요. 야, 도대체 4K 가지고 메인 메모리 4K, 4메가도 아니고 요새 4기간이 있어야 되죠. 4기가 메인 메모리 써도 윈도우 10 돌리면은 뭐 윈도우 10에서 뭐 크롬 탭 같은 거 20개만 띄우면은 윈도우 거의 안 돌아갑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4기가도 아니고 4메가도 아니고 심지어 4K예요. 야, 4kg 가지고 어떻게 컴퓨터가 도느냐? 70년대는 다 돌았답니다. 70년대는 4K 메모리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이 다 돌았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4K냐? 뭐 2K 할 수도 있고 뭐 8K나 16K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기본 컴퓨터는 4K 메모리를 쓰느냐? 그것은 여기 명령어에는 주소 비트의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주소는 메인 메모리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드레스가 몇 비트죠? 0부터 11까지, 즉 12비트죠. 12비트입니다. 그러므로 어드레스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은 2의 12승. 2의 12승이 얼마예요? 2의 10승이 1K죠. 2의 20승은 1메가, 2의 30승은 1기가입니다. 2의 10승이 1K니까 2의 12승은 4K죠. 4096. 예, 이 주소 12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주소가 4096이기 때문에, 그리고 PDP-11은 12비트의 주소를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메인 메모리 크기는 4096, 즉 4K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드레스의 비트수가 더 크다, 큰 만큼 메인 메모리 크기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어 i 시리즈에서 4기가 메모리 쓴다. 그럼 4기가 메모리면 주소가 몇 비트란 얘기예요? 금방 얘기했죠. 1K면 주소가 10비트, 그 다음에 1메가면 20비트, 1기가면 30비트라고 했습니다. 그럼 4기가는 벌써 짐작이 가죠. 32비트입니다. 32비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즉 코어 i 시리즈가 32비트 컴퓨터이기 때문에 32비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텔 CPU들은 4기가 메모리 갖다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확장 메모리를 사용해 가지고 8기가, 16기가 또는 32기가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은 4기가예요. 왜? 주소 비트가 32비트니까. 기본 주소가 32비트란 얘기예요. 인텔 CPU는 32비트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주소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48비트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큰 메모리 쓸 수 있지만 CPU의 기본 스펙에 의하면은 32비트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4기가가 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명령어를 우리가 나타낼 때, 명령어는 PDP-11에서는 총 16비트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고 12비트의 주소와 3비트의 OP-코드, 그리고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즉 직접 간접 주소를 나타내는 IBit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소는 오른쪽에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명령어가 있다.
12비트의 주소가 있습니다. 457이에요. 여기서 457은 10진수가 아닙니다. 16진수예요. 즉 4비트씩 되어 있기 때문에 4비트, 4비트, 4비트 3자리죠. 총 12비트인 거예요. 457 그러면 이건 헥사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OP 코드는 add예요. 더하기. 3비트로 되어 있는 무슨 코드겠죠. 그 다음에 앞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i비트가 0일 경우에는 직접 주소예요. 반면에 1인 경우에는 간접 주소입니다. 만약에 앞이 0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명령이 더해라. OP코드가 더해라다. 뭐를? 457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더해라 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앞이 직접 주소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457번 헥사 번지에 가면은 내가 더해야 될 오퍼랜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오퍼랜드 값을 갖다가 어큐뮬레이터 값하고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어큐뮬레이터에 저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맨 앞에 비트가 간접 주소로 표시되어 있다. 1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간접 주소 더하기 300 헥사로 되어 있다고 그러게 되면은 이것은 300번지에 가면 헥사 300번지에 가보게 되면은 실제 오퍼랜드의 주소가 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오퍼랜드가 아니에요. 이 주소로 이 값은 주소이고 이 주소로 다시 가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바로 오퍼랜드, 내가 원하는 오퍼랜드예요. 그 값을 어큐뮬레이트 했는 값하고 더해서 다시 결과를 어큐뮬레이터에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은 직접 주소는 명령어에 써있는 주소가 더하기를 할 오퍼랜드 주소다. 하지만 간접 주소로 써있으면은 그 주소로 가야지만 실제 오퍼랜드의 주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직접 주소와 간접 주소의 차이점이고, 그 직접 주소와 간접 주소를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맨 앞에 있는 i비트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아마 의문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직접 주소를 다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한 달이 건너가는 간접 주소를 쓰게 되느냐, 이거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저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진짜 이거 필요한가, 이게 정말 필요해서 쓰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이 간접 주소 방식이 없으면은 안 되는 컴퓨터의 제어 구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간접 주소를 써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8장, 9장에서 배우겠지만은 뭐 인덱스 어드레싱, 뭐 베이스 레지스터 어드레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간접 주소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주소 방식이 없으면은 C나 자바나 C++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을 명령어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간접 주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이거 귀찮게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 좀 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 컴퓨터에서 어떤 기능이 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고, 컴퓨터를 설계하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없는 거, 필요 없는 건 절대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만들면 돈이거든요. 하나 만들 때마다 돈 드는데 필요 없는 걸 왜 돈 들여 만들겠습니까?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즉 필요하니까 만든다 하는 거, 이건 꼭 다시 말하면은 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있어야지만 돈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뭐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할 때만 막 찾는 그런 비공학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점이죠. 네, 우리는 절대,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야말로 지조가 있죠. 그야말로 신념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공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놀아야 돼요.
괜히 딴 사람들 돌아봤자 피곤하기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본 컴퓨터에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즉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레지스터나 명령어나 컴퓨터의 모든 피처들은 전부 다 PDP-11에 실제로 적용됐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말했다시피 PDP-11은 가상 컴퓨터가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 판매에서 사용됐던 제품이었고 특히 80년대 주력 메인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뭐 분류는 미니 컴퓨터로 되어 있지만은 메인프레임급으로 사용됐다. 지금 쓰는 CPU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레지스터 종류들 PDP-11에 썼던 그런 레지스터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기본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레지스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PC, 퍼스널 컴퓨터 아니에요.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네, 프로그램 카운터. 그리고 AR, 어드레스 레지스터. 요 두 가지는 12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인 메모리를 주소를 지정하는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16비트 컴퓨터이지만 주소가 4096, 말하자면 12비트이기 때문에 12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IR, 명령어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죠.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표 보면서 같이 보기 바랍니다.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 템퍼럴 레지스터, 역시 16비트죠. 그리고 DR,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역시 16비트입니다. 그리고 어큐뮬레이터, 16비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인풋 레지스터와 아웃풋 레지스터, CPU가 CPU 바깥, 즉 주변 장치하고 통신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두 개가 있는데 외부 장치로부터 주변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는 CPU가 받을 때는 인풋 레지스터로 받고 반대로 CPU가 주변 장치로 데이터를 줄 때 그럴 때는 아웃풋 레지스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이럴 때는 70년대나 80년대에 사용됐던 대부분의 주변 장치, 뭐 프린터라든가 키보드라든가 무슨 그 카드리더라든가 아니면 모뎀 같은 이런 장치들이 전부 다 8비트 통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PDP-11의 인풋 레지스터하고 아웃풋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8비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8비트 통신이 많아서 8비트로 인풋 레지스터, 아웃풋 레지스터를 만들었지만 그럼 지금 사용하는 이 초고성능 CPU들은 그럼 인풋, 아웃풋을 갖다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럼 30비트, 64비트 레지스터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8비트 레지스터예요. 지금도. 인풋 레지스터, 아웃풋 레지스터는 여전히 8비트를 쓴다는 거. 그리고 다른 레지스터들도 뭐 IR이나 TR이나 뭐 DR이나 아니면 어큐뮬레이터 이런 것들 전부 다 16비트로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럼 지금 CPU들은 그럼 16비트보다 크냐? 물론 크죠. 32비트이거나 64비트이거나 심한 경우에 128비트짜리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레지스터도 예를 들면 64비트 레지스터가 있다. 인텔 코어 시리즈 보게 되면 레지스터 크기가 64비트로 표시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16비트짜리 레지스터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16비트 기본 레지스터 4개가 붙어있는 형태로 64비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16비트 컴퓨터하고 데이터나 명령어가 코드만 같다면 호환이 됩니다. 비트수가 같으니까. 이 비트수가 다르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컴퓨터 설계했는데 16비트나 30비트 컴퓨터가 아니라 예를 들면 7비트짜리 컴퓨터를 갖다가 만들었다. 당연히 이런 컴퓨터하고 호환이 안 되겠죠. 컴퓨터 호환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팔릴까요? 안 팔려도 성능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공학은 뭔가를 설계하거나 창조해내거나 만들었을 때 공학의 목표는 파는 겁니다. 파는 거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공학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공학의 최종 목표는 돈 버는 겁니다. 물론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려면 팔아야 되죠. 그래서 팔릴 수 있는 자연과학적으로 아주 성능이 우수하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건 자연과학이고, 공학에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좀 이상하더라도 잘 팔리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기본 컴퓨터인 PDP-11이 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컴퓨터는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도 지금의 슈퍼컴퓨터에 해당하는 그런 컴퓨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PDP-11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능 좋고 빠르고 멋진 컴퓨터들 많았어요. 하지만 이 당시 70년대 80년대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많이 팔린, 대중적으로 최고로 인기가 좋았던 컴퓨터는 바로 이 PDP-11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기능과 성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성능을 가지려면은 컴퓨터를 성능을 좋게 만들면 되죠. 당연히 비싸지잖아요. 하지만 PDP-11은 가격도 적당하면서 그 가격에 원하는 충분한 성능도 내고 사용도 편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는 거죠. 무조건 최고 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공학적인 그런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PDP-11은 바로 그런 요구사항에 딱 맞았기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하는 대표적인 컴퓨터가 된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CPU들이 설계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이 PDP-11을 기본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레지스터들, PC, AR, IR, TR, DR, 그리고 AC, 그리고 이제 인풋 레지스터, 아웃풋 레지스터, 이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레지스터들을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에 서로 주고받게 해주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버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부 버스, 외부 버스, 그리고 입출력 버스의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버스는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들 사이에 연결 통로가 내부 버스가 되겠고, 외부 버스는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들하고, 그리고 메인 메모리는 이제 CPU 바깥에 있겠죠. 특별히 이 메모리하고 연결하는, 레지스터하고 외부 메모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버스를 우리는 외부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즉 메인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요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뭐 IDE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뭐 네트워크, 뭐 아니면 사운드, 뭐 그래픽, 이런 모든 것들 컴포넌트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통로를 갖다 우리가 입출력 버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CPU하고 주변 장치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러한 버스가 입출력 버스이고, 주변 장치 중에서 메인 메모리만 우리가 레지스터하고 메모리 연결했을 때 그것은 외부 버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은 내부 버스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터널 버스, 익스터널 버스, 그리고 I/O 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 버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 공통 버스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통 이 내부 버스의 크기, 즉 한꺼번에 몇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내부 버스의 크기, 위스라고 그러는데, 이 내부 버스의 크기로 CPU의 워드 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CPU가 몇 비트 CPU다, 뭐 16비트 CPU다, 30비트 CPU다, 아니면 64비트 CPU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내부 버스의 크기를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부 버스 크기에 따라서 이 내부 버스 크기가 동일한 사이즈로 레지스터 크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곧 레지스터 크기가 CPU 워드 크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CPU 워드가 몇 비트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한꺼번에 내부에서 버스로 보낼 수 있는,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비트수가 몇 비트냐로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16비트다, 32비트다, 아니면 64비트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레지스터 64비트다 라고 해가지고 64비트 컴퓨터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인텔의 코어 i 시리즈는 64비트 CPU라고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도 보게 되면 카탈로그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인텔 CPU들은 코어 i 시리즈들도 전부 다 32비트입니다. 왜냐고요? 레지스터는 물론 64비트예요. 네, 코어 뭐 i5건 i7이건 전부 다 64비트 레지스터 씁니다. 다만 그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를 연결하는 버스의 폭이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비트 수가 32비트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2비트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코어 i 시리즈도 CPU 레지스터에서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럴 때는 64비트짜리 버스를 씁니다. 그 부분은 64비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CPU 내부는 물론 64비트 버스를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32비트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통 버스 시스템, 이 내부 버스는 기본적으로는 전송 연결 통로입니다. 레지스터 투 레지스터, 그리고 레지스터 투 메모리. 이 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레지스터들, 앞에서 봤듯이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있죠. 이 레지스터들이 서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이 버스를 쓰게 되는데, 이 버스에 존재할 수 있는 데이터 신호의 개수는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뿐입니다. 여러 개의 신호가, 전송 신호가 버스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버스 충돌이 발생합니다. 컬리전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 데이터들 사이에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에는 버스를 통해서 어느 레지스터로, 어느 순간에는 어느 레지스터로, 어느 순간에 어느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보낼지를 잘 제어해주는 제어 교통 신호기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스 제어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 버스 제어기는 이 버스, 요 메인보드 뒤편을 보게 되면은 요런 가는 선들이 수없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것들이 버스입니다. 그 버스를 제어해주는 버스 컨트롤러, 보통 이제 노스 브릿지나 이제 사우스 브릿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브릿지들이 일반적으로는 입출력 버스 컨트롤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하고 CPU 사이에 데이터를 갖다 전송하는 그런 버스를 제어하는 것들도 물론 이제 노스 브릿지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 버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CPU 내에 버스 제어기가 있겠죠. 한마디로 공통 버스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CPU 내부에는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있죠. AR, PT 같은 주소가 관계된 12비트짜리 레지스터,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 그리고 이제 IR 레지스터, 그 다음에 TR 레지스터 같은 16비트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죠. 그리고 이제 인풋 레지스터하고 아웃풋 레지스터 같은 8비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모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마치 이제 공통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려놨는데, 실제로 메인 메모리는 CPU 내에 있는 그런 유닛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공통 버스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려놨고, 실제로 이 메인 메모리가 연결되는 이 버스는 외부 버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메모리하고 레지스터를 갖다가 이 공통 버스가 이렇게 쭉 둘러싸고, 각 레지스터들은 공통 버스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공통 버스로부터 데이터를 로드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한 레지스터에서 데이터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그 데이터만 이 버스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 존재한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레지스터로 갈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어떤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른 레지스터는 버스로 데이터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서로 데이터 전송할 때 서로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데이터가 버스로 튀어나와 가지고 버스를 통해서 전송이 돼 가지고 다른 레지스터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 보면은 뭐 별로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 신호가 버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속도는 광속의 3분의 2 속도입니다. 예. 3 곱하기 8, 10의 8승 km/s에 무시무시한 속도로 광속으로 날아가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의 3분의 2의 속도로 전기 신호가 전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데이터가 꾸물꾸물 기어 나와 가지고
버스를 통해서 이제 슬슬 기어가서 다른 레지스터로 간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전송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C에서 DR로 데이터를 보낸다, 또는 이제 DR에서 AC로 보낸다, 이럴 때 어큐뮬레이터에서, 어큐뮬레이터가 있죠. 어큐뮬레이터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먼저 어큐뮬레이터로부터 공통버스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공통버스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DR로 가야겠죠. 또 이리로 가게 돼요. 요런 동작을 갖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어큐뮬레이터나 데이터 레지스터나 PC나 뭐 AR이나 뭐나 전부 다 공통버스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 사실은 멀티플렉스의 입력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메모리까지 7번이 있죠. 이것이 바로 8 곱하기 1 멀티플렉서의 입력입니다. 이것들이 입력이고, 여기 그래서 입력번호가 붙어있죠. 1번은 AR, 2번은 PC, 3번은 DR, 4번은 AC, 5번은 DR, 6번은 TR, 7번은 메모리, 이렇게 번호가 붙어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3장에서 배웠던 멀티플렉서의 2장에서 배웠던 멀티플렉서의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멀티플렉서의 입력 중에 하나를 바로 이 버스 컨트롤러, 사실은 버스 컨트롤러가 바로 멀티플렉서인 거예요. 이게 이 멀티플렉서의 S0, S1, S2 입력을 통해 가지고 이 7개, 하나 비었죠. 8개까지 8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멀티플렉서의 S0, S1, S2가 예를 들면은 뭐 100이다. 100. 그럼 4번이죠. 그럼 4번, 즉 어큐뮬레이터에서 오는 데이터만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출력을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버스로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어큐뮬레이터 데이터 레지스터로 보내고 싶다. 그럼 일단 어큐뮬레이터 나왔죠. 이 S0, S1, S2로 갔다가 100을 넣어가지고 4번 게이트를 열어가지고 날라왔습니다. 그럼 데이터 레지스터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모든 레지스터에 동시에 다 갑니다.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뭐 다 갑니다. 다 가는데 단지 그 중에서 로드 입력이 1인 레지스터로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자, 지금 AR이나 PC나 DR이나 AC나 뭐나 이거 전부 다 레지스터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앞서 레지스터를 얘기할 때 아무 말 없이 레지스터 그러면 무슨 레지스터라고 얘기했죠? 예, 병렬 로드 가능한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병렬 로드가 가능한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 그래서 이 레지스터는 병렬로 로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버스에서 온 데이터를 갖다가 16비트짜리 데이터죠. 16비트짜리 데이터를 갖다가 동시에 16개를 병렬로 로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드 입력이 1이면은 데이터가 날아다니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자기한테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용 레지스터는 이 레지스터 안에 값을 갖다가 하나 증가시킬 수 있는 인크리먼트 신호도 있고, 그 다음에 싹 지워버릴 수 있는 클리어도 있습니다. 레지스터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물론 클럭이 있겠죠. 병렬 로드 가능한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예, 이런 동작이 가능한 겁니다. 레지스터 수가 더 많아진다. 8개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입력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뭐 8 곱하기 1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뭐 12 곱하기 1, 뭐 16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출력은 이 버스 라인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로드 입력을 가지고 있는 로드 입력이 1인 레지스터가 그 데이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전기 신호니까 브로드캐스트가 한번 팍 브로드캐스트가 없어지죠. 그 사이에 로드가 1인 것만 받고 로드가 1이 아닌 것들은 안 받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두 개의 레지스터가 둘 다 로드 값이 1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둘 다 들어갑니다. 둘 다 들어가 버립니다. 동시에.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메모리로 데이터가 보내고 싶다. 그렇다면 데이터 레지스터. 자, 멀티플렉스 입력이 뭐였죠? 3번이죠. 3번이니까
S0, S1, S2 값은 뭐죠? 3번이니까 011이죠. 011을 집어넣으면 데이터 레지스터에 입력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 버스로 들어가요. 어디로 보내죠? 메모리를 보내겠죠. 메모리를 보낼 때 메모리의 데이터를 받는 방법은 라이트죠, 라이트. 라이트를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PC에서 AR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카운터 2번이죠. 2번이니까 2번은 010, S0, S1, S2 값은 010으로 맞춰지면은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됩니다. 요 멀티플렉스 입력이 열려가지고 PC의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AR의 로드 값이 1일 경우에 이 PC에서 나온 값은 AR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보내지고 데이터를 받는 동작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공통버스 시스템은 이렇게 멀티플렉스 입력과 그리고 이제 각 레지스터에 있는 로드 입력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다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